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2021년도 4월 3일 날 치러진 소방공무원 공개채용 우리 A형 우리 기출문제, 한국사 기출문제 한번 같이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소방 한국사에 대한 이번 21년도에 치러진 소방 한국사의 전체적인 난이도를 우리가 체크하자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난이도가 좀 무난하고 쉬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소한 95점 정도의 점수가 여러분들이 이제 점수를 맞아야지만 어느 정도 이제 최종 합격에 이제 경쟁률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년도보단 조금 근현대사의 문제 수가 조금 줄어든 것 이외에는 크게 변한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난이도가 조금은 하향 조정되었다라는 거 정도가 이번 시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문제 한 문제씩 풀어보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쉬운 문제죠?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를 이렇게 보더라도 간섭기라고 나와 있고요. 보시면,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다라는 거, 간섭기 이런 거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시대는 우리가 신석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그 신석기에 대한 설명을 골라보면은, 자, 계절제를 주관하는 천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천군 어디? 사만이죠, 사만. 우리가 사만인데, 이 사만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초기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철기를 바탕으로 하는 초기 국가였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철기 시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가락바퀴. 여기가 맞죠. 가락바퀴 뼈반을 통해서, 원시 수공업의 형태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읍군과 삼로 이건 어디예요? 옥저라든가 동해잖아. 그렇죠? 옥저, 동해. 옥저, 동해 역시 초기 국가였기 때문에 역시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파양동금 이건 어디예요? 청동기잖아. 그렇죠? 청동기.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쉽게 우리가 2번으로 추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가나라입니다. 요거 딱 보니까 이제 초기 국가 같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많이 봤던 사료잖아요. 그렇죠? 여자의 나이가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신랑 집에서는 그 여자를 맞이해서 장성하도록 길러서 아내로 삼고 이후에 친정으로 돌아가게 한 다음에 돈을 주고는 데려오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옥저란 나라의 옥저였죠. 초기 국가. 옥저 중에서 이제 민며느리제에 대한 설명이 되겠다. 민며느리제. 자, 그렇기 때문에 옥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면요. 농경과 관련해서 동맹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나라의 제천 행사죠? 고구려의 제천 행사가 맞잖아요. 고구려 사람들이 용맹했었죠. 동맹. 그 다음에 대가들이 호칭해 말, 소, 돼지, 개. 그쵸?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하는 거. 이들이 각각 사출전에서였다. 어느 나라입니까? 부여가 되겠네요. 그쵸? 자, 세 번째. 당군, 과마, 반어피, 과마, 당과반. 짧은 화살, 그 다음에 바다 표본 가죽, 그 다음에 과실나무 아래로 자라나는 작은 말. 어디 나라 풍속이죠? 동해에 대한 풍속이 되겠고요. 시체를 가매장했다가 뼈만 추려서 가족 공동 무덤인 큰 나무 덧널에 넣었다. 이게 이제 가족 공동묘. 흔히 얘기해서 골장제라고 하잖아. 뼈로 장례를 치른다. 이게 바로 옥저에 대한 풍습이 되겠네요. 그렇죠?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가보겠습니다. 밑줄친 왕입니다. 신라가 사신을 보내서 왕에게 말하기를 외인이 그 국경에 가득 차 성을 부수었으니 노객은 백성된 자로서 왕에게 위해서 분부를 청한다고 하였다. 10년. 자, 경자의 보병과 기병 5반을 보내고 신라를 구원하게 했고요. 나중에 외적이 물러갔고 급히 추격했고 임나가라 종발성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 많이 봤던 사료잖아. 그렇죠? 어느 나라입니까?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광개토대왕. 고구려 광개토대왕은 400년이었죠. 딱 5세기 시작되는 그 400년에 신라의 뇌물 마리간으로부터 이제 도움을 요청받았어요. 당시 신라의 왜구들이 쳐들어왔거든요. 신라 왜구들이 쳐들어오자 신라 뇌물 마리간이 고구려 광개토대왕에 도움을 요청했고 광개토대왕이 5만의 보병과 기병을 보내갖고 왜구를 격퇴했던 거. 이후에 이제 뒤를 급히 추격했다. 이 왜라는 나라가 당시 가야하고도 이제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당시 그 추격에서 임나가라 종발성 아마도 이게 금강가야가 아닐까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종발성이 이르렀고 그러면서 당시 가야 연맹체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금강가야를 쇠퇴시키면서 가야의 주도권을 약간의 변화시키는 가야의 주도권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후에 이제 금강가야가 쇠퇴하고 대가야가 성장하면서 가야 연맹의 주도권이 바뀌어 나갔다라는 거.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왕은 누구? 고구려 광개토대왕이다라는 거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보겠습니다. 태학을 설립했다. 이건 어디예요? 소수리망이잖아요. 그렇죠? 소수리망. 4세기 때 우리 고구려 왕은 왕인데 소수리망 때
체제를 정비했었죠. 태학 설립, 불교 수용 공인, 그 다음에 율령 반포에 이르는 각종 체제를 정비했던 왕입니다. 그쵸? 고소주마. 대가에 정복한 건 이건 이제 신라자, 신라의 진흥왕 때잖아요. 그쵸? 진흥왕 때 562년 대가약을 정복했었던 건 신라 진흥왕이고요. 관산성에서 전대했던 거는 이때 진흥왕과 같이 함께 나제 동맹을 통해서 이제 한강역을 확보했다가 결국 신라 진흥왕의 배신으로 결국 전사했던 인물은 백제 성왕이 되겠고요. 독자적인 언어를 사용했었죠. 이때부터 독자적인 언어를 사용했다. 고구려 뭐 영원히 즐기자, 그렇지? 영원히 즐기자, 영락이라는 언어를 사용했었다라는 독자적인 언어였었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정답은 그래서 몇 번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실시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어떤 왕인지 또 볼게요. 병부령 이찬, 뭐 이찬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신라 같은데, 그렇죠? 이찬, 이벌찬, 대나마, 나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나왔잖아, 확실히 키워드가 반역자 흠돌 등과 교섭해서라고 나왔습니다. 흠돌, 김흠돌이겠죠, 그렇죠? 김흠돌 관련된 거. 거기다가 이제 노급을 없앴다라는 걸 통해서 노급 혁파라는 것도 알 수 있다. 김흠돌이 역모를 했다. 그 다음에 노급을 혁파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신문왕에 대한 내용이구나. 신문왕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신문왕은 언제? 통일 이후죠. 문무왕 아들로서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왕이 되겠다. 신라. 또한 여기서 더 나간다면 신라 하대여 중대가 되겠죠. 왕권을 강하면서 왕권 전제화가 이루어졌던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신문왕에 대한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삼국 통일을 이룩한 것은 신문왕의 아버지였죠. 아버지였던 문무왕이 되겠고요. 문무왕이 되겠다. 국학을 설치해서 관료를 양성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한강을 차지하고 북한에 순수비를 세웠다. 한강 유역과 북한산 순수비. 우리 순수비 하면 누구? 진흥왕이 되겠잖아. 신라 진흥왕 때. 그쵸? 국호를 신라로 했고 왕의 고초를 사용한 거는 뭐 너무 쉽잖아. 지중왕이 되겠네. 6세기 지중왕.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갑시다. 5번입니다. 밑줄친 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태조가 죽은 후 기반이 약했던 해종이 왕에 오르자 당시 이때는 왕규의 난이라고 있었거든요. 왕규의 난, 그치? 외척 세력의 왕의 다툼이 벌어졌고 왕권의 안정은 광종이 즉위한 직후부터 이루어졌다. 광종은 20년 동안 왕이 있으면서 왕권을 위해서 여러 정책을 했다. 자, 이거 누구예요? 광종의 업적을 묻는 거잖아, 그쵸? 너무 쉽네. 이 광종의 업적을 묻고 있는 거예요. 고려 광종이죠. 4대 임금이었던 고려 광종에 대한 업적. 자, 정방을 폐지하였다. 정방은 우리가 이제 언제 설치한 거냐면 우리 무신집권기 중에서도 최우 집권기 때 설치했던 거죠. 아버지였던 최충원이 교정도감 중방 중심의 정치에서 교정도감으로 이제 그 권력을 이동시켰고 거기에 이제 아들이었던 최우가 여기다가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정방을 설치했고 그다음에 문신들을 등용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수기시키는 그들을 이제 머물게 할 수 있는 서방이라는 기구도 두었습니다. 근데 정방을 폐지한 거는 자 언제예요? 이게 근데 원간섭기 그렇죠? 무신정권이 무너지고 원간섭기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정방은 권문 세족들의 사실상 인사권 기구로 계속 활용되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걸 없앴던 게 누구였냐? 바로 이제 충선왕 때 한번 없앴죠. 그러다가 뭐 금방 되살아났죠. 일시적인 폐지였습니다. 일시적인 폐지였다가 나중에 이제 공민왕 때 다시 한번 또 폐지를 하게 되죠. 하지만 공민왕 때 폐지됐던 것도 다시 살아났다가 이후에 이제 가서 공민왕이 피살된 다음에도 또 정방이 다시 부활됐다가 이후에 이제 사라져 갑니다. 알겠죠? 요 두 번째 폐지했다고 하면 요 두 왕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양형부를 설치했다. 이거는 이제 관학진흥책이었죠. 사학이 융성하게 되자 관학진흥을 위해서 국자감에 이제 장학재단을 설치했는데 요게 이제 굳이 말씀드리면 고려 예종 때가 되겠습니다. 관학진흥책. 예종 때. 과거제 실시가 맞죠? 당시 후주 출신의 쌍기를 등용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뽑는 과거제들을 처음 시행했던 게 바로 광종이 되겠잖아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서경천도를 추진했다라고 하는 거는 예종 다음이었던 인종 때 이자겸에 난 이후에 서경천도를 추진했지만 결국 인종이 서경천도를 하지 않게 되자 여기에 이제 화가 났던 이제 묘청이 난을 일으켰던 게 묘청의 난. 다 인종 때의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종, 인종 알고 있죠? 그렇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가볼까요?
왕에게 거인 건의하기를 저희가 자 5번하고 6번하고는 어떻게 보면 지금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아까 우리 서경천도 추진했다. 그거하고 연결시키면은 이때 이제 이자금이 난 이후죠. 이자금이 난 이후에 서경 임원역의 땅을 음양가들이 말하는 대화세입니다. 한마디로 명당이란 얘기예요. 이곳에 궁궐 세고 수도 옮기면 금이 공물을 바치고 스스로 항복할 것이며 36개 나라가 모두 신하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자 했는데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인종이 결국은 이런 서경파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가 그래서 그곳에 대화궁이라는 궁을 지었거든요. 대화궁을 축제했는데 이 대화궁이 어떻게 됐다? 소실이 돼버렸어요. 벼락 맞고. 그러자 이제 인종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서경으로의 천도를 거두게 되려고 했던 거죠. 여기에 이제 서경파의 한 명이었던 묘청이 여기에 이제 불만을 품고는 서경을 중심으로 나라 이름을 대위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연호도 세웠죠. 천계라는 연호를 세웠다. 하늘을 연다라는 천계. 거기다가 이제 군대까지. 군대가 하늘을 바라보는 충성스러운 의를 가진 군대 청견 충의군 해갖고 이제 난을 일으켰던 게 1135년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바로 이제 묘청의 난이 되겠죠. 그렇죠? 보시면은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게 1년 만에 진압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답이네요. 그렇죠? 이자겸이 척준을 끌어들여서 난이 겼다. 이건 이자겸의 난이죠. 서경천도를 주장하게 된 것은 바로 이자겸의 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자겸의 난 이후에 이제 서경으로 가려다가 결국은 이제 이런 상황으로 묘청의 난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정중부 이방 등이 무신을 정권을 차지한 거는 이건 이제 무신정변이잖아. 그렇죠? 이건 무신정변. 이건 이후에 무신정변이 되겠습니다. 무신정변이 되겠고 최우는 이건 무신정권이었죠. 무신정권기, 최씨정권기. 최씨정권기.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된 거는 묘청의 난이니까 1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정답이 뭐 헷갈릴 것도 없어요. 그렇죠? 자, 다음 가겠습니다. 7번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쉬운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들은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문제니까,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고려의 대외관계, 이제 사회 문제는, 제가 이제 뭐 단원별이라든가, 뭐 여러 번 풀어줬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 쉬운 거니까, 그렇죠? 뭐 10에서 11세기 때는 누구, 거란의 침입이었다. 거란이 세운 나라가 요 나라였죠. 요 침입이었고, 12세기 때 여진이었다. 여진이 이후에 이제 금이란 나라를 세우게 되죠. 13세기 때는 몽고의 침입이 있었다. 몽골의 침입이 있었고, 14세기 때는 그러니까 공민왕 때 2번 왔었던 게 홍건적인 난이었고 이후에 우왕 때 매우 극심했었던 외구 침입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 우리가 기억을 좀 해두신다면 자 볼게요. 강감찬이라는 곳이죠. 그 다음에 동쪽의 큰 개체를 막았다가 적이 이르자 물줄기의 소태를 크게 이겼다. 강감찬 그때 언제입니까? 이때가 이제 거란 3차 침략이잖아. 그렇죠? 거란 3차 침략 때 모습이 있잖아. 그렇죠? 두 번째 윤관이 새로운 부대, 바로 새로운 부대가 뭡니까? 바로 별무반, 그렇죠? 별무반, 신기한 기병들, 신기군, 신기한 보병들, 신보군, 마귀를 물리치는 승려병들을 뽑았던 항마군, 이렇게 별무반입니다. 별반은 이제 여진을 토벌하기 위해서 이제 아직까지 여진이 금이란 나라를 세우기 전이었었죠. 여진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여진 토벌, 그냥 이제 부족민일 때, 부족일 때 여진 토벌을 위해서 이제 윤관의 건의로 숙종 때 뭘 세웠다? 별무반 설치했었다 했잖아. 그쵸? 이걸 설치한 다음에 별무반 설치 이후에 결국은 이제 여진을 토벌하게 되고 그 여진 지역에다가 뭘 세웠다? 동북구성이라는 걸 세웠다고 했잖아. 동북구성. 그쵸? 동북구성을 축조했는데 반환을 요청했었죠. 여진 쪽에서 우리 땅에다 세웠으니 달로 돌려달라. 반환을 요구하자 조공을 명분으로 조공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제 결국은 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제 여진이 뭘 세웠다? 금을 공고하게 됩니다. 1115년에 금을 공고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4대 요구를 했었다라는 거. 4대 요구를 했었다. 그러자 이제 4대 요구를 받아들였던 쪽이 바로 이자겸과 척준경이었다. 이때 4대를 받아들였던 이자겸과 척준경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금나라의 군대를 등에 업게 되자 이후에 이제 왕권을 찬탈하려는 난을 일으켰던 게 바로 이자겸의 난이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그 흐름들을 잘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진을 몰아내고 동북구성을 추다. 지금 우리가 볼 게 뭐냐면 바로 여기하고 여기 사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북구성 축조한 거는 이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후에 설치한 거니까. 그렇죠? 아니고요. 역분전 지급은 이거 언제예요? 태조 왕건 때 이제 초창기 때 이제 호족들을 조금 회유하는 차원에서 이제 너의 어떤 그런 역할에 따라서 너의 어떤 그런 공에 따라서 공로에 따라서 인품에 따라서 아니면은 농공행사에 따라서 땅을 주겠다라는 역분전. 이건 태조 왕건 때니까 아니고요.
압록강에서 도련포에 있는 천리장성. 그쵸. 거란 3차 침략 이후에, 당시 고려는 강감찬의 건의로 개경에다가 나성을 지었었고요. 그 다음에 국경지역. 국경이 당시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거든요. 압록강에서 도련포에 있는 거기, 길에다가, 국경에 있죠. 국경에다가 천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쵸? 천리장성을 추렸다. 나성과 천리장성조는 바로 여기 사이에 틈물이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검은세족은 언제요? 몽골 침입 이후, 그렇죠. 몽골 침입, 6차에 걸친 몽골 침입 이후에 결국 우리가 뭐였는가? 원간섭기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후에 무신 여건이 무너지고 원간섭기. 이때 원간섭기 때 이제 사실상 이제 권력을 잡았던 계층들이 바로 친원파 세력들이었죠. 친원파. 그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권세 있는 가문과 세력 있는 족속이 돼서 검문세족이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죠? 자, 8번 가보겠습니다. 고려는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켜서 여러 정책을 추진했는데 백성을 진료했다라는 거. 그렇죠? 진료요, 진료. 진료니까 아마 병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의탁하고서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개경에 설치했다. 자, 개경에 설치한 것은 백성들을 진료한다라고 한다면 개경에 설치한 거잖아요. 그렇죠? 뭘까요? 의창? 진료하는 거. 의창은 뭐 하는 곳이에요? 이거는 빈민 구휼을 위해서 쌀을 주는 거예요. 보통 이제 뭐 곡식단을 내주는 거죠. 그죠? 거의 뭐 이자를 받지 않거나 아주 조금만 받고 거의, 요거는 이제 빈민 구휼제로. 요 흑창도 거의 비슷한 거죠. 다 진대법 계승했던 거. 우리 고국천화 때 진대법 계승했던 게 흑창이고, 그것도 계승했던 게 의창이고, 그쵸? 상평창은 물가 조절 기관이죠. 항상 평평하게 물가를 조절해야 된다. 바로 동서대비원이죠. 동서대비원, 동대비원, 서대비원. 개경 주변에 이제 설치했던 병원입니다. 병원. 그쵸? 백성들을 진료하기 위해서 만든 병원인데, 개경에도 설치했지만 어디에도 하나 있었다? 서경에도 있긴 있었어요. 서경에도. 분사라고 해가지고, 분사. 개경도 중요하게 여겼던 곳이 있기 때문에 개경에도 있었지만 서경에도 분사를 두었다. 여기는 이제 두 개지만 여기 하나만 두었어. 하나만. 분사로 하나만 두었는데 하나 정도 두었다라는 거. 근데 주로 이제 수도 주변에 설치했다라는 거. 병원이 되겠으니까 정답은 몇 번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가보겠습니다. 수험생들이 그나마 이 2021년도에 한국사 문제 중에서 가장 그나마 좀 약간 어렵게 생각했던 게 이거예요. 어렵게 생각했던 게 이건데, 왜냐하면 이거를 뭐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약간의 어느 정도, 공부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그 상식을 좀 동원한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조금 이제 새로운 문제다 보니까 당황하신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요 문제도 사실 어려운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자, 보시면은, 변지원에게 그대는 흑곡 현령이니까 아마도 뭐 현의 이제 수령인 것 같아요. 백성들 자신이 무엇을 하겠는가라고 임금이 물으니까 마땅히 칠사를 먼저 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현령인데 그 현령이니까 수령이겠죠. 해야 될 게 뭐래요? 7가지 일이랍니다. 그래, 그 칠사라는 게 뭐냐 하니까 칠사란 이것입니다 라고 했던 거죠. 이 수령, 이거는 우리가 수령 칠사라고 해요. 수령칠사는 수령이로 임명되면 그가 당연히 해야 될 일, 수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보통 수령칠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사실, 관직에 올라가면은 그 관직에 이제 임명됨으로써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들, 그쵸? 임무라고 할 수 있죠, 임무. 그 임무가 바로 수령칠사예요. 뭐가 있냐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없는데 그냥 제가 적어 드릴게요. 그냥 농상성이라고 그래갖고, 이건 뭐냐면, 농업을 진흥시키는 거야. 농상성. 그 다음에 호구증. 아니, 사람 수를 많이 늘리는 거죠. 호구를 많이 늘리는 거. 호구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학교를 진흥시키는 거야. 이게 이제 중요한 학교. 그 다음에 군정을 늘리는 거. 군정수를 늘리는 거. 군정을 거두는 거. 군정수.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역을 균등하게 하는, 역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균등하게 하는 거예요. 그 부역균. 그 다음에 소송을 간소하게 하는 거, 사송간이라고 있고요. 간사하고 교활한 행위들을 조금 못하게 하는 거, 간화의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농업을 진흥시키고 호구를 늘리고 학교를 진흥시키는 거, 그 다음에 부역을 균등시키는 거. 요게 4개가 핵심이에요. 요 4개가 핵심인데, 많은 수험생들이 조금은 이런 것들을 좀 낯설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선지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호구를 늘게 하는 게, 이게 호구증이잖아. 그쵸? 그 다음에 2번째가 학교응이고, 4번째가 부역균, 이런 것들이에요. 자, 봐. 지금 수령칠사라고 했잖아. 자, 수령의 비리를 감찰하나요? 우리가 지금 저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거기,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있잖아. 그쵸? 뭐 서울시장이 갑자기 뭐 저기 있는
수원시장을 막 감찰하고 막 그러나요? 아니죠. 이게 상하관계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상하관계. 그렇죠? 상하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령의 비리를 좀 감찰한다라고 한다면 굳이 말씀드리자면 관찰사겠죠. 관찰사 같은 거 기능이 뭐예요? 수령들의 어떤 그런 고가평가, 포평권이라고 하는데 당시 이제 이 수령들의 그 고가평가를 하는 게 바로 이제 그 위에 있는 상위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관찰사예요. 관찰사 또는 이제 암행어사, 가끔씩 이제 수시로 이제 파견되는 암행어사가 있겠죠. 수령의 비리를 감찰한다. 이건 사실 우리가 약간의 이제 상식으로서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정답은 그래서 3번이에요. 낯설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답은 3번. 자, 1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방비를 대비하는 거. 자, 이건 뭐 너무 쉽잖아. 나중에는 뭐 이라고 했는데 과거에 대한 편하나 비빈을 간택하는 등의 일까지 모두 여기서 했다. 뭐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원래는 변방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언제요? 1510년 중종 때였죠. 1510년 중종 때 임시기구로 처음에 설치했죠. 처음에 설치했던 건 임시기구였다. 그러다가 이제 언제요? 을묘변 때. 요게 이제 언제를 계기로? 삼포회란 때. 삼포회란을 계기로. 그러다가 명종 때 상설기구가 되었죠. 상설기구가 되었다. 요때가 이제 을묘외변 때였죠. 을묘변을 계기로. 그러다가 임진왜란을 계기로 의정부와 육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자 이 비변사에서 모든 걸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선조 이후에 사실상 국정 최고기구, 최고 정무기구로 자리 잡게 됐던 게 바로 비변사가 되고, 사실상 언제요? 임진왜란 이후에 되면 사실상 국가의 최고 정무기구로서 사실상 이게 최고기구로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가장 이제 후기 때는 계속 신권이 많이 강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비변사의 기능은 계속 비대해집니다. 그러다가 언제 세도기 때 그 기능이 더욱더 강해지죠. 그러다가 세도기 지난 다음에 흥선대원군이, 그쵸? 고종의 대신해서 권력을 잡았던 흥선대원군이 세도 정권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 세도 가문들의 권력기구라고 할 수 있는 이 비변사를 협파한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대로 정치는 다시 의정부로, 군사는 다시 삼군부로 하는 이러한 체제로 다시 개편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쵸? 비변사는 또 원래는 외구만 대비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여진도 대비하는 거 맞죠? 여진도 같이 대비하는 거예요. 변방에는 외구만 있는 게 아니고 여진이죠. 계기가 됐던 게 삼포회라는 거지. 둘 다 대비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임진왜란 중에 설치한 게 아니고 언제요? 삼포회란 때. 흥선대원군에서 축소 폐위된 거 맞고요. 여론을 이끄는 언론활동을 했다라는 거. 이 여론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여론을 이끄는 언론활동은 이거는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3사? 중앙기관은 3사가 주로 이 기능을 했었다라고 하죠.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었다. 붕당 정치가 형성되는 계기는 이건 선조 때인데, 선조 때 이제 붕당 정치가 뭐 때문에요? 이조 전랑직 때문에, 그쵸? 그 다음에 척신 정치 잔재 청산. 굳이 얘기하면 이조 전랑과 연결시켜야 되는데, 이것저것하고 관련이 없겠지요. 정답은 그래서 충분히 2번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성악십도, 주자도, 전료 등을 저술했다라는 거. 문제가 너무 쉽네요. 대놓고 이제 첫 번째 줄에서 이 인물에 대해서 나오네. 우리가 이제 작년 시험에는 이 문제가 났죠. 율곡 문제 났던 이번엔 태극의 이황 문제가 나왔네. 이황 선생입니다. 이황 선생. 명종 때 인물이었었는데, 이황 선생이 되겠다. 성악십도는 태극도 등 10개 그림으로 들어간 책으로서 임금에도 선조, 명종 때부터 선조 때까지, 선조가 이제 왕이 오는데 어릴 때 이제 선조에게 줬던 책 이름, 성악에 대한 10가지 그림이라고 했죠. 임금의 학문이야, 성악은. 자, 요게 이제 이황인데, 옳은 거 한다면, 자, 여전론 누굽니까? 이거 정약용 선생 아니야, 실학자. 정조 때 활동했던 다산 정약용 선생이 여전론입니다. 공동 농장이었죠. 집단 농장. 강학파는 소론 출신의 정제두라는 인물이었다. 그쵸? 양명학 연구했죠. 양명 연구했던 거. 일본의 성장에 영향을 그쵸? 일본의 성장. 이분이 일본에 건너간 게 아니고 이분의 제자, 이분의 책을 이어받고 이분의 학문을 이어받았던 강항이라는 인물이 임진왜란 때 이제 포로 잡혀가면서 이분의 책의 자연스럽게 일본에 전파하면서 일본의 성리학에 영향을 미쳤다. 맞는 거고요. 이와 기를 통일적으로 이해하면서 기를 중시했던 건 이건 이라는 율곡 이 선생이 되겠다. 그쵸?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밑줄침 반란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오른 것은 밑줄침 반란 맨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진주의 난민들이 큰 소동을 일으켰다라는 거. 그다음에 철종실록이라는 걸 통해서 진주 난민들이 소동을 일으켰고 철종 때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황곡과 전세 6만 냥 모두 집집마다 배정해서 억지로 받아내렸습니다. 막 보니까 수탈이 심하네. 특히 여기다 뭐해서 백낙신의 탐욕이 있잖아.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탐욕. 여기에 이제 진주에 있었던 몰락 양반이었던 유계춘이 진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밀란을 일으켰죠. 그때 이제 하얀 두건을 쓰고 일으켰다 해서 백건당의 난이다. 하얀 두건을 쓴 무리들의 난이 돼서 백건당의 난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때문에 일어난 거야? 삼정의 문란 때문이에요. 삼정의 문란이 폭발한 거죠. 철종 때. 그러니까 삼정의 문란은 지금 현재 이 진주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제 있었던 그런 어떤 문란의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면 시작했던 게 전국적으로. 그래서 남해안 쪽에서는 제주부터 함흥 지역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됐던 게 바로 이제 뭐예요? 1862년 철종때 있었던 임술농민 봉기가 되겠죠. 그렇죠? 임술농민 봉기. 철종 때 맞죠? 자, 그렇다면 이 반란, 여기 반란이 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오른 것은 이때 이제 뭐였습니까? 호패법을 도입했다고요? 호패법 도입한 거는 우리가 언제입니까? 태종 때잖아. 그렇죠? 태종 때. 태종 때 처음으로 도입했고 나중에 인조 때 되면요. 우선 후기 때 인조 때가 되면은 부활시킵니다. 인조 때 부활시키긴 했는데 태종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 태종 때. 집권설치는 이건 언제예요? 동학농민운동. 그렇죠? 동학농민운동 때 당시죠. 동학농민운동 1차 봉기 때였죠. 1차 봉기 때. 1차 봉기 이후에 집강 설치다. 1차 봉기 이후 집강 설치. 전라도 지역에 53개 군에 설치했던 거고요. 연분구두법은 우리가 알고 있죠. 연분구두법 전분이 또 공법이라고 하죠. 세종 때가 되겠고. 바로 이때 박규수, 안핵사 박규수의 건의로 안핵사, 밀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보냈던 안핵사 박규수, 박지원의 손자였습니다. 이분의 건의로 삼정을 정리한다. 삼정에 대한 정리한다 해서 3년 2차 설치했지만 뭐에 그쳤다? 미봉책에 불과했었다. 미봉책. 왜요? 바로 이 삼정의 문란을 끊으려면은 세도 가문들, 결국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바로 세도 가문들의 목을 쳐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대원군이 바로 그 다음에 집권 권력을 잡았던 대원군이 바로 이제 그 행동을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던 게 바로 이 흥선대원군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갑시다. 자, 다음 사건입니다. 우정국 낙성현이라고 나왔고요. 뭐 우정국 이게 말 그대로 오픈 파티죠. 오픈식 날. 그래서 총판, 우정국 총판에 또 홍영식이 주관했다. 뭐 등 나왔고, 뭐 히드루 흉도 몇 명이 맞받아 시작한 민혁이 칼에 맞아 당상리로 돌아와 쓰러졌다. 왕이 경국으로 거처를 옮겼다. 황급히 드러났다. 기뻐 일본군사가 군대를 이끌고 와 호위하였다. 뭐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거 딱 봐도 이거를 공부했는데, 이건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당연히 모르겠죠. 근데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딱 첫 번째 줄만 보더라도 무슨 사건인지 알 수 있어요. 바로 갑신정변에 대한 내용이잖아. 그렇죠? 당시 급진개합파, 즉 개화당 세력들이 주도했던 거죠. 김옥균, 박영효, 그 다음에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이런 것들 젊은 개화당 세력들이 주도했지만 결국 3일 만에 끝났다 해서 3일 천하라는 사건이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볼까요? 한성조약. 그쵸? 이후에 이제 결국 일본의 갑신정변이 이렇게 된 계기가 뭐였습니까? 일단은 첫 번째가 청푸전쟁으로 청나라 군대가 일단은 일부가 빠져나갔었잖아요. 절반 가까이가.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일본 공사관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했거든. 다케조라는 일본 공사가 도와주겠대요. 재정적으로, 군사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지원을 약속했거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자기들이 첨삭 남아있는 청나라 군대를 이기기가 힘들었던 거야. 결국에 이들이 일으켰지만 결국은 이제 일본 공사관에 있었던 그 군대가 청나라 군대를 이기기는 좀 힘들었나 봐요. 결국은 도와주기로 해놓고는 중간에 도와주다가 발을 빼버려요. 그리고는 3일 만에 끝나게 되자 일본 공사관에서는 뭐라고 하냐? 우리도 피해 입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적반하장식으로 자기도 피해 입었다면서 당시 조선 정부하고 한성조약을 체결해갖고 배상금 또 지불하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공사관 신축 비용까지 내라라는 요구를 하게 됐던 게 바로 한성조약이 되겠죠. 그렇죠? 맞는 거. 보국안민 제폭민, 나라를 보호하고 민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폭정을 제거하고 민들을 구한다. 이거는 뭐 동학농민운동의 구호가 되겠죠. 동학농민운동의 구호였다. 최익현 등의 유생들에 의해서 주도된 거, 이거 위정척사예요. 위정척사. 저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하죠. 그 대표적인 위정척사 운동 중에 최익현이 이끌었던 대표적인 위정척사 운동의 대표적인 게 을사의병이 되겠죠. 을사조약, 을사늑약 이후에
을사, 천북, 태인과 순창 등에서 이제 일으켰던 을사의병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모군란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뭐 쉽게 우리가 1번으로 우리가 귀결시킬 수 있겠다. 짱입니다. 14번입니다. 가단체는 어떤 단체? 대한제국 수립을 전후해서 자 뭐라고 합니까? 열강의 이권 침탈에 반대한대요. 그렇죠. 반대한다. 열강의 이권 침탈. 그렇죠. 이권 수호 운동. 그 다음에 러시아의 군사경과 제조국을 파견해서 내정 간섭을 하고 저령도 주차와 한노은행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이 단체는 민중대회인 만민공동에 열어서 적극적인 반대운동, 그렇죠. 주로 이제 이권수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러시아 요구를 거절했다. 이 단체의 활약이 있었다. 이 단체는 어떤 단체? 너무 쉽다. 독립협회. 그렇죠. 독립협회가 되겠습니다. 1896년부터 98년까지 12월 달에 이제 결국 해체가 돼버렸던 단체였었죠. 자, 이 독립협회 뭐 활동,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여기서 나왔듯이, 이 본문에 나왔듯이 이권수호 운동, 열강의 이권 침탈을 막는 거, 그 다음에 뭐 자유민권운동, 당연히 이제 이 단체가 뭔 단체예요? 민중계몽단체였거든요. 민중계몽단체에서 이제 자유민권운동을 전개했었고, 또 하나가 의회 설립운동이죠. 의회 설립운동. 미국식처럼 의회를 설립해서 뭘 하고자 했었다? 입헌군주제를 추구했었다라는 거죠. 입헌군주제를 추구했었던 게 이 단체의 독립협회의 목적이었던 거죠. 자 봅시다. 만주의 독립군 기지 이거 신민회잖아요. 신민회. 그렇죠. 1911년에 신민회. 이회영, 이시영 형제들이 준수해갖고 만주 독립군 기지. 만주라고 하는데 여기 만주는 서간도 지역에 주로 있죠. 대표적인 단체라고 이제 신민회로 이제 우리가 귀회식 더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단체만 제가 언급하자면 신민회입니다.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운동 전개했던 건 대한자강회였죠. 1907년도 대한자강회. 항우지경권 요구 반대했던 건 보완회라는 애국개몽단체였었죠. 자유민권과 의회설립운동을 추진했다면 저 방금 전에 썼잖아요. 그렇죠. 정답은 요게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15번입니다. 이게 1920년대 이제 우리가 만주 지역에서의 무장투쟁 운동이 되겠죠. 무장투쟁 운동인데, 작년에도 이게 1920년대부터 해서 30년대까지 해갖고 쭉 나왔었는데, 그거보다 더 쉬워. 그쵸? 더 쉬워요. 봉오동, 대한독립군의,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의 여러 연합부대들이 1920년 6월달,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 그의 훈춘 사건을 터뜨려서 이제 군대를 이제 만주 지역에 파견할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을 만들었었죠. 이후에 이제 그렇게 일본의 두 개 사단이 만주로 건너가게 됐다. 이때 이제 역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그 다음에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군 외 여러 독립군 연합부대들이 청산리에서 6일 동안 열차 전투 벌이면서 결국 승리를 거둡니다. 이후에 이제 많은 독립군 부대들이 이제 이렇게 승리를 거뒀지만 이후에 이제 짧은 영광이었지만 긴 시련이 있죠. 이후에 이제 일본의 보복국으로 있었던 게 간도 참변, 경신 참변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이후에 이제 간도 지역에 이제 그들의 이제 아지트, 그들의 근거지가 사라지게 되자 이후에 독립군들은 어디 만주에 있는 한흥동, 밀산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이제 대한독립군단이라는 군단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 군단은 당시 어디로 소요로 넘어가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러 나섰죠. 도움을 요청하러. 자유시, 스보보든이라고 불렸던 자유시로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소련에게 이제 구조 요청을 했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적색군들에게 무장 해제를 당하면서 참변을 당했던 게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자유시 참변. 자, 이후에 이제 우리가 사실 위기였는데 서간도 지역 분대에서 이때 당했던 곳이 이제 북간도 지역이었고 북간도 지역에서의 이제 이런 전투가 있었지만 이후에 서간도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3부가 만들어집니다. 3부 기억하시죠? 24년도 참정신 기억하라고. 참정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각각 23년부터 25년까지 참정신이라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는 3부가 결성이 되게 되고 자유시 참변 이후에 살아남은 독립군들이 여기에 하나 둘씩 가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담을 하면서 이제 독립군들이 재정비하는 시기다라는 거죠. 이 시기가.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이게 자꾸 이렇게 분화되니까 이게 민족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역량을 하나로 움집시킬 수 있는 하나로 뭉칠 수 있을 수가 없다 보니 그리고 게다가 거기 25년도쯤에 일본이 당시 만주 군벌들하고 이제 우리나라 독립군들을 토벌하기 위한 하나의 협정을 맺었죠. 그게 바로 미세 협정. 우리가 25년도 국내에서는 치안주지법이 있듯이 25년도 만주 지역에서 미세 협정이 있었다. 일본 조선 총독부의 미세아 경무국장과 만주 군벌 사이에 맺은 협정으로서 우리 독립군들을 잡아서 인도하고 잡아서 넘겨주는 그 대가로서 이제 이렇게 미세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것 때문에 상당히 독립군들의 활동이 야간에 위축이 됐었죠. 그런데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이제 뭐가 있습니까? 유일당 운동, 그쵸? 민족 운동의 통합체를 구성하자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움직임이 있었다. 국내에서도 이제 60만 세 운동 이후에 신간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졌고, 당시 어디에요? 저 북경에서도 이제 안창호 선생이 북경 유일당 촉성회라는 북경 독립 유일당 촉성회라는 하나의 유일당 단체, 통합 단체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럼 우리도 통합할까라고 해서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언제요? 28년도쯤에는 저기 어디예요? 북만주 지역에서 혁신의회, 북만주 지역에서는 혁신의회, 남만주에서는 국민부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세 개가 통합이 되긴 했어요. 통합이 되긴 했지만 세 개가 몇 개가 된 거야?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돼버렸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한국 독립당, 한국 독립군이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여기 독립군의 총사령관이 지청천이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이라고 하는 당과 군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이제 나중에 군의 총사령관이 양세봉이 되죠. 그렇죠? 이후에 이제 각각 28년, 29년도쯤. 근데 만들어졌지만 미세 협정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은 상당히 힘들었다. 그러다가 이제 언제 이게 1931년 만주사변 이후에 역시 일본에 대한 항일 감정, 일본에 대한 중국에서도 이제 항일에 대한 약간의 저항의 감정이 나타나게 되자 이때부터 뭐 만주사변 이후부터 한중연합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한국군과 만주 지역에서 우리 한국군과 중국군의 통합으로 인해서 그렇죠 연합작전으로 이제 일본군에 저항하는 당시 항일 투쟁을 벌여 나갔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4번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한다면 쉽게 가다나라, 가다나라니까 가다나라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16번입니다. 이 법령은 우리가 딱 받아야겠죠. 총독이 정해진 기간 내에 주소, 성명, 명칭, 소재 이런 것들을 조지주소국장에게 신고한다. 무슨 사업? 토지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1910년대 땅 뺏는 거였었죠. 토지조사 사업 1912년부터 18년도까지 있었던 거죠. 옳지 않은 거 찾아볼까요? 이건 너무 쉬웠어요. 당연히 이거는 뭐야? 우리가 땅 뺏어갖고, 이때 뺏은 땅이 뭐, 이제 뭐 했어요? 국유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신고 토지, 토지 신고, 아까 신고하라고 했는데 신고 안 한 토지들, 그쵸? 이런 토지들. 그 다음에 문중. 자, 주인이 불명확한 문중의 토지, 이런 것들을 뺏었는데, 전국토의 40% 가까이 됐다. 이런 것들을 뭐 하게 한 거야? 자, 그러면서, 이런 걸 버리면서, 그동안 우리는 이 지주와 이 소작농들 간에, 소작인들 간에 남들의 관계가 있었는데, 이런 관계를 개무시한 채, 뭐, 지주의 어떤 입장만 강조하는 거예요. 지주의 소유권만 강조하면서, 이 소작인들이 갖고 있던 권한들을 개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걸 뭐래? 뭐, 관습적 경작권, 이런 걸 인정 안 해주면서, 이 지주만 하는 거지. 그러면 이 지주들은 어떤 지주? 이걸 하면서 땅 뺏은 거를 일본에게 불화한 거예요. 싼 값으로 불화하고 아니면 친일 지주들 이런 사람들만 혜택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동안 그래도 남들은 정직원이었단 말이 정규직이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이 토지사업 이후에 이들의 권한들, 관습적 경작권, 도지권, 입회권 같은 이들의 권한들을 하나도 인정 안 해줍니다. 이제부터는 이 소작인들도 이제 뭐 하는 거야? 지주에게 결국 고용된 지주들이 언제든지 그들을 자를 수 있는 계약직으로, 그쵸? 계약제 소작농으로 전락했다라고 하죠. 계약제 소작농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뭐 지대 수입 증가하겠고요. 경제권 인정받지 못했고요. 일본이 농민 이제 지주로 성장할 수 있었죠. 당연히 일본이 이제 이 일본인들에게 싼 값을 부르면서 일본인들이 많이 건너오게 되고 그들이 하나의 지주로 성장하면서 당연히 혜택을 많이 받았겠죠. 여러분 지게라고 하는 건 어째요 이거? 대한제국 시기 때 광무개혁 때인데 그쵸? 전혀 완전 그쵸? 이 토지조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이때 우리가 토지조사업 하려고 했잖아. 그쵸? 이때 양전 사업을 통해서 지게 발급하고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러일전쟁이 일으키면서 이게 모든 게 중단됐고 결국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후에 일본의 주도로 이런 이때 사업이 추진되게 됐던 거죠. 이건 그 전의 모습입니다. 정답이 아닌 거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뭡니까? 정경단기. 제가 했죠. 정경단기. 정치적, 경제적 각성. 단결을 공고히 함. 기회주의를 일체 배격함, 부인함. 어디입니까? 이게 신간회잖아. 그렇죠? 신간회. 1927년도 예술계였고, 31년도에 해소가 됐던 단체였었죠. 자, 이거 뭡니까? 60만 세 운동 이후 그 외 정오의 선언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결국 만들어진 민족 유일당 단체, 민족 연합전선, 민족 협동전선 맞죠 이거?
유일당 하나로 하는 거죠. 사회주의와 그다음에 비타협적 민족주의주의 간의 그렇죠. 결합이 되겠죠. 결합. 물론 여기서 누구 배제했습니까? 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즉 자치론자들은 배제했지만 이후에 이제 31년도에 해소되는 과정에서 해소됐을 때 약간의 지도부가 누구를 이 자치론자들, 그 자치론자들이 누구야?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거든요. 그들은 이제 일본과 약간의 연결이 돼 있고 연계하려고 했던 애들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배격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하려고 시도하니까 전국 데려가고 야 헤어지자라고 해갖고 해소안이 통과됐던 거죠 이때. 고등교육기관이 대학을 설립하고자 했었다라는 거. 이건 밀립대학 기성회죠. 이게 밀립대학 운동이에요. 1920년대 초에 있었던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상제 같은 분들을 중심으로 밀립대학 기성회를 만들었고, 이때는 우리나라 대학을 만들고자 했지만, 결국 일제가 1924년도 뭘 만들었어요? 경성제국대학, 그쵸? 이걸로 이제 무마시켜버렸죠? 백족에 대한 차별은 이제 언제 20년대에 있었던 형평운동이었죠. 형평운동. 진주에서 시작했던 형평운동이 되겠고요.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어린이날을 했다. 이건 천도교 소년회에서 했던 거죠. 천도교 소년회에서 했던 거. 소파 방정환 선생이 중심으로 해갖고 했던 거. 요건 무슨 운동입니까? 그냥 소년운동, 어린이운동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뭐 신간회와 관련된 건 뭐 헷갈릴 것도 하나가 없어요. 그렇죠?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역사란 무엇이냐?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이거 전 상고사에서 이제 언급했던 누구? 신채호 선생이었죠. 신채호 선생. 아니, 너무 쉽잖아. 그렇죠? 이거. 전 상고사. 라는 책이었고, 이때 신채호 선생이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면서 변증법적 역사인식을 드러냈다. 신채호 선생이 되겠어. 단재 신채호 선생. 아, 이거 너무 쉽잖아. 이거 뭐, 여러 번 풀어봤던 거고요. 대한민국의 신보에 역사를 읽는 새로운 방법론이라는 연재문을 실어갖고 민족주의 사계 연구방에 제시했다. 이건 맞죠? 저기가 서고 이건 1934년부터 했던 건데 조상운동 이거는 누구? 이 신채호 선생이 영향을 받았던 정인보라든지 문일평이라든지 안재홍 같은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단학회 이거는 손진태하고 그 다음에 누구였어요? 이병도 병스러웠던 인물 이병도. 자, 유물사관에 따라서 오직 역사는 물질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경제 상황에 따라서 경제로서 역사는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요게 이제 그러면서 일제가 주장했던 정체성론. 너희들은 정체돼 있어. 이게 아니다. 우리는 물질로 역사를 경제로 좀 풀어봤을 때 우리도 세계사적 보편적 발전 과정 위에 똑같이 그 궤도를 함께하고 있다. 라고 했던 게 백남문이라는 인물이죠. 백남문. 사회경제사.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성명이 발표된 계기입니다. 자, 이거 뭐예요? 국민이 원하던 대통령을 사임할 것이며 정부통령 선거에서 봐봐요. 물론 우리나라 초창기 선거들은 다 부정선거지만 이때 이제 부정선거가 특히 유난히 많이 드러났던 선거가 언제였어요? 1960년 3.15 부정선거였었죠. 3.15 부정선거. 이제 4대 대선이었었는데, 이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이 이제 거의 확정된 상태였죠. 왜냐하면 상대당 후보였던 조병호 후보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병사했었거든요. 심장사로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80 넘은 고려 나이로 이제 대통령이 이미 당선이 결정된 상태였는데, 고령이다 보니까 다음 이제 후임자로서 이제 부통령이 이제 후임자 되는데, 계속 민주당 쪽, 야당 쪽에서 이제 부통령이 뽑히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당시 정부 여당이었던 자유당에서, 누구를, 부통령을 뽑기 위해서 이제 부정선거를 벌인 거죠. 3인조, 5인조, 사전투표 이런 식의 좀 부정이 벌어지게 되고, 당시 이제 4.19 혁명, 마산에서 시작했던 것이 이제 4.19 의거로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이 붕괴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뭐, 요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그 스토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고요. 6.3 시위는 뭐예요? 이게 1964년도인데, 사실 우리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이 현재도 안 좋지만 당시에도 더더욱 안 좋았겠죠. 근데 62년도에 당시 군정에서 이 경제 자금을 확보하고자 당시 국민들 몰래 뭘 했냐면요. 비밀회담이라는 거 가졌어요. 각서를 썼습니다. 당시 일본의 외무상이었던 오이라라는 사람하고 이제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종필 간에 비밀 각서를 썼어요.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일본과 이제 다시 한번 수교를 하면서 그들로부터 이제 돈을 받기로 한 거예요. 어느 정도. 그냥 받기도 했고 빌려받는 것도 있고. 근데 그게 알려지면서 6.3 시위가 이제 전개된 거죠. 64년도. 근데 계엄령 선포하면서 진압을 해버렸고요. 이런 거에 아랑곳하자고 65년도. 이미 벌써 박정희 정부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군정에서 민정으로 넘어간 상태. 자기가 자기에게 군인에서 군복에서 사복으로 갈아입힌 다음에 이후에 이제 65년도 한일 협정이라는 걸 체결하게 됐던 거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반대했던 시위입니다. 대일본에 대한 굴욕 외교를 철회해라. 뭐 이런 내용이죠. 한일협정 이거 65년도고요. 이 군정 이유입니다. 부마 민주항쟁은 1979년도 이거는 당시 이제 유신 체제의 붕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박정희 대통령 주도의 유신 체제 붕괴의 어떤 하나의 마지막 이제 시발점이 됐던 거죠. 물론 뭐 여기 앞에 YH 사건도 있었고 이후에 부마항쟁이 터졌고 이후에 이제 12.16 사태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 1년의 과정 속에서 있었던 사건이 바로 부산 마산에 있었던 민주항쟁. 알겠죠? 여기 뭐 당연히 뭐 이건 4.19밖에 될 게 없습니다. 그렇죠? 자, 20번입니다. 보시면요. 헌법이 적용된 시기입니다. 이 헌법은 어떤 헌법일까요? 자, 보시면은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긴급조치. 국회 정상 3분의 1을 해당하는 선거한다. 자, 여기 이제 유신 정후회. 대통령이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추천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유신 헌법, 유신 체제, 유신 헌법. 유신헌법은 1972년 10월에 이제 10월 유신이라고 하죠. 이때부터 대통령 언제까지? 81년도까지예요. 정확하게 한다면. 왜냐면 81년도에 이제 뭐가 된 거야? 요게 7차 개헌이거든. 7차거든요. 요때쯤에 이제 전두환이 8차 개헌을 하게 되죠. 요때가 이제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해서 대통령 간선제 방식의 7년 단임제로 바뀌었던 게 8차 개헌이었죠. 전두환이 이거 뭐 했어요? 유신헌법으로 한 번, 8차 개헌을 한 번 하고 두 번 대통령 하잖아요. 그렇죠? 적용된 시기로 한번 보자면 한번 볼게요. 윤보선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이거는 언제예요? 장면 내각이 무너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냐면 장면 내각, 장면은 당시 장면 내각이라고 하잖아. 그죠? 4.19 혁명 이후에 이제, 3차 개헌. 내각 책임제 중심의 양원제 방식의 3차 개헌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총선을 통해서 뽑혔던 민주당에서 대통령은 간선제로 뽑지만, 총리는 누가 뽑냐? 대통령이 임명을 하거든요. 근데 실권은 누구한테 있어? 실질적인 권력은 총리한테 있거든요. 당시 윤보선 대통령이었지만 형식적이었고 상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러난 거는 장면 내각이 무너지면서 물러난 거가 된 거죠. 뭐 때문에 5.16 군사정변. 똑같아요. 장면 내각이 붕괴된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언제예요? 이것도 5.16 군사정변 때, 그쵸? 군사정변 이후에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이름을 바꿔버렸죠. 처음에는 이제 군정이 딱 시시하면서 권력을 잡을 때는 군사혁명위원회였죠. 그래서 군사혁명 6개 조항 이렇게 해서 내세웠다가 이후에 바로 이제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만들었다. 61년이죠. 그렇죠? 바로 직후니까. 3.1 민주국선언은 이거 뭐예요? 1976년도 언제예요? 유신제. 이거 제가 설명했습니다. 13년도에 있었던 100만인,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그 다음에 70년도에 있었던 3.1 민주국선언. 이런 것들은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의 어떤 움직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고위공직자 재산 의무는 이건 김영삼 정부 때, 우리 뭐시 교재도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재산 의무화. 이거는 93년도 김영삼 정부 때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가 조금 되시다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신체제 때.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2021년도 우리 소방공채 한국사 이제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마 여러분 봤을 거예요. 좀 억울하게 틀린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할 텐지만 여러분들이 문제 딱 보시면 어때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어때? 풀만하다라는 생각을 하죠. 이 소방사가 이제 전체 직렬 중에서는 그래도 좀 풀만한 문제들이지만 그래도 항상 기본기 이를 충실하자는 거. 우리가 난이도라는 거는 그리고 항상 이번에 쉬웠으니까 내년에도 쉽겠지? 물론 그런 생각 충분히 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난이도라는 건요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년은 갑자기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뭐 내용을 이만큼 방대하게 배우자라는 건 아니고요. 항상 수험생들에게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본 개념에 충실하자. 그리고 이제 회독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리해 나가자. 기본 개념에 충실한 분들은요, 사실 이런 문제, 이번에 나온 문제들 아마도 뭐 한 문제 이상 틀리질 않았을 거예요. 아마 최대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본 개념에 충실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잊어버리지 않게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소방 공채에서 한국사에 대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직하게 나가는 거야. 그게 가장 최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시험보다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합격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같이 함께 우리가 내년을 대비하면서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